4시 10분이어서 시작합니다. 보통 특강 그러면 너가 와서 소개해 주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오늘은 그런 게 없네요. 그래서 내가 내 소개를 해야지 됩니다. 이 특강은 원래는 여기 있는 분들은 내 얼굴을 지겹게 봤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K무크를 통해서 강의를 이제 인터넷으로 듣는데 한번 우리 모여서 강의를 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 이 시간입니다. 내 얼굴을 지겹게 본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또 새롭게 보는 것도 괜찮죠. 이 강의가 매 학기 계속되고 있으니까 K무크에서 여러분 오늘도 강의 듣고 뭐 관심 있으면 수강 신청해도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과 이야기할 제목이 공간과 시간, 그 은밀한 관계라고 하는 제목으로 공부를 합니다. 근데 시작하기 전에 잠깐 소개하겠어요. 이 K무크에 이렇게 특강으로 나와주신 권민정 교수님이 저기 계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쁘신데 이렇게 들어와 주셔서. 네. 건강과 시간, 그 은밀한 관계를 저렇게 분홍색으로 칠하니까 더 호기심이 듭니까? 안 듭니까? 네. 그래서 가볍게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여행을 떠나면 어떻게 합니까? 국내 여행이라고 한다면 서울에서부터 어디까지 가볼까요? 네, 부산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부산까지. 여기가 얼마냐면 서울에서 부산이 천리길이라고 이야기하죠. 385km입니다. 심리가 몇 킬로미터인지 압니까? 안에 심리 가는데 얼마 걸리는지 압니까? 1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보통 옛날에는 부산에서 이제 경성으로 또는 한성으로 무슨 시험 보러 오면은 이제 걸어왔죠. 걸어오면 한 3주쯤 걸렸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KTX 고속열차를 타죠. 이 고속열차의 속력이 얼마냐면 최고 속도가 300km입니다. 그거 압니까? 시속 300km. 자동차 운전하는 속도가 시속 100km니까 300km는 엄청 빠른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죠. 진짜입니다.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KTX 선로는 따로 놨죠. 네. 이것을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면 얼마 걸리냐면 2시간 55분, 한 3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3주 걸려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또는 부산에서 서울까지 갔다면 요새는 어떻습니까? 간단히 한 3시간 정도면 편안하게 갈 수가 있죠. 조금 멀리 가보겠습니다. 얼마나 멀리 가냐면 우리 해외여행에서 우리 서울에서부터 뉴욕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어요. 그러면 뉴욕까지는 거리가 얼마나 될까? 우리 서울에서 부산까지 천리였다면 뉴욕까지는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런 것도 좀 알아도 좋겠죠. 얼마냐면 10,000km입니다. 10,000km. 그래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약 30배 정도 됩니다. 나만 하더라도 내가 이제 미국으로 유학 갈 때 비행기 타고 갔지만 나보다 한 세대 더 먼저 사람들은 배 타고 갔어요. 배 타고 가면서 미국 가는데 한 달 걸렸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어떠냐? 오늘날에는 제트여객기를 타고 가는데 제트여객기의 최고 속력은 약 1000km, 시속 1000km 정도 됩니다. 이건 어느 정도냐면 음속에 거지반 가까워요. 음속의 80%입니다. 그래서 뉴욕까지 가는데 얼마 걸리냐면 14시간 반. 조금 지루하긴 하지만 그런대로 할만하죠. 그러면 이보다 조금 더 멀리 갈 수 있는 여행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겠습니까? 아니 지금 뭔가 물리를 좀 들어왔는데 뭐 저런 얘기 하나 좀 그럴지 모르지만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네, 달까지 한번 여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달까지. 네, 달까지는 자 여기서부터 달에 가는데 달에 가려면 궤도를 잘 타야 됩니다. 그랬을 때 달까지는 지구에서 달까지는 거리가 얼마냐면 혹시 달까지 거리 알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얼마냐면 이거 유명합니다. 얼마냐면 38만 킬로미터입니다. 이게 지구 지름의 30배인데 달까지 가본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죠. 언제 갔냐면 내가 여러분 만날 때, 내가 대학생일 때 미국에서 우주선을 쏘아가지고 달에 갔습니다. 얼만큼 걸렸냐면 그 우주선의 속력이 시속 3,600km였어요. 이게 음속의 3배 정도 됩니다. 근데 달에 가는데 그러면 얼마쯤 걸릴까? 이 속력으로 얼마 걸렸냐면 100시간 4일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폴로 11호인가 그렇죠. 그래서 달에 착륙했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돌아왔죠. 조금 더 멀리 가면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조금 더 멀리 가면 우리 인간이 좀 어디? 명왕성. 네, 아직 거기 못 보냈습니다. 거기는. 네, 어디 갔냐면 어저께 상륙 성공했다는 신문 기사 나오는 거 봤는데 그게 바로 뭐였냐면 화성. 화성까지의 거리는 얼마냐면 사실은 화성까지의 거리는 지구와 화성 궤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거리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잘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어떨 때가 가장 가깝냐면 이겁니다. 최소 5,600만 킬로미터. 이게 달까지 거리의 145배입니다. 여기에 이제 우주선을 쏴서 지금 착륙을 했죠. 얼마만한 속력으로 가느냐? 보통 우주선이 화성에 보내는데 얼마만한 속력으로 가냐면 음속의 약 47배, 시속 58,000km로 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저께 착륙한 화상 탐사선 인사이트호가 얼마 걸렸냐면 출발한 지 며칠 만에 도착했냐면 206일 만에 도착했습니다. 갈만하죠. 여러분이 화성 여행 간다면 네 200일 만에 갔다 왔다 막 이렇게 뭐 안전하게 갔다 왔다 그러면 가고 싶은 마음이 듭니까? 안 듭니까?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죠. 네, 이건 그런데 우주에서 보자면 네, 화성 여기까지 정말 가까운 겁니다. 그러면 좀 멀리 간다고 하면 어디로 갈 수 있을까? 네, 태양계에 속하지 않고 가장 가까운 별까지 간다고 하면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 어디냐면 저기입니다. 저거. 자, 이거 사실은 유명해요. 왜 유명하냐면 여러분 이 영화 봤는지 모르겠어요. 판도라가 아바타 나비족의 고향입니다. 여기가 바로 태양계에서 우리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에요. 가장 가까운 별이 얼만큼 떨어졌냐면 저기 보세요. 저기 보면 광년이 있는데 2광년까지는 별이 없어요. 4광년 지나면 거기 별이 있습니다. 이게 알파 센타우리라는 별인데 제일 가까운 별이 4.37광년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광년은 이건 시간의 단위가 아닙니다. 이거 거리의 단위예요. 거리의 단위.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가는 거리가 1광년이에요. 그러니까 4.37광년이란 빛의 속도로 가면 4.37년 걸린다 이런 뜻입니다. 네, 저기 한번 가보고 싶어요. 아바타 보니까 거기 뭐 노상 갔다 왔다 하죠. 노상. 그게 진짜일까?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화성에 간 우주선 같은 것보다 훨씬 성능이 좋은 거 가지고 타고 가면 얼마쯤 걸릴까? 네, 자 여기서 태양에서 저기까지 있는 것인데 우주선 타고 가겠어요? 아까 화성 가는 게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음속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50배라고 그랬죠. 100배짜리로 한번 가보자. 100배짜리로. 그러면 저기 가는데 얼마 걸리냐면 39,700년 걸립니다. 그냥 39,700년 내가 갔다 오지 뭐 이런 생각 듭니까? 안 듭니까? 39,700년이 어떤 해입니까? 어떤 기간입니까? 어떤 기간이냐면 크로마뇽인이 지구에 출현한 거. 이게 언제냐면 32,000년 전입니다. 그보다 더 오래입니다. 네, 이거 우주선 타고 거기 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봤더니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영화 개봉했는데 뭐냐면 그래서 인간이 자기 생전에 다른 별에 가볼 수 있을까? 그뿐 아닙니다. 여기 제일 가까운 별이었어요. 태양에서 제일 가까운 별 4.3광년 떨어진대. 그러면 주위의 별들의 스케일은 어느 정도 될까? 우리 태양이 있는 별들의 식구가 어디 모여 사냐면 우리 은하에 모여 삽니다. 우리 은하에. 그러면 이 우리 은하의 스케일은 어느 정도냐면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저 끝에서 저 끝까지가 어느 정도냐면 어느 정도일 것 같아요? 우리 가연 씨 어느 정도일 것 같아요?
그냥 관심 없죠. 그런데 어떻게 인문사역의 학생이 그래도 왔어요. 네, 어느 정도냐면 지름이 10만 광년입니다. 4.37 광년 가는데 3만 년 걸리는데, 자, 저거 뭐예요? 왔다 갔다 하는 10만 광년이에요. 10만 광년. 네, 우리 태양은 어디에 있냐면, 그 다음에 사실은 이 은하는 어떤 모양으로 생겼냐면 접시 모양으로 생겼어요. 매우 얇아요. 그래서 접시의 두께는 약 2000 광년에서 1만 광년 정도의 두께가 됩니다. 그런데 태양은 어디에 있냐면 거기에 중심부에서 조금 비껴 있는 데서 있어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우주선을 타고 우주선을 멋있는 걸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걸 타고 과연 우리 은하 바깥으로 나갈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 은하를 탐험하고 우리 은하 바깥으로 나가서 뭔가 우주를 탐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무슨 일이 있냐면 인터스텔라 보니까 어떻습니까? 저런 거 타고 가는데 이게 은하를 방문하지요. 다른 은하 엄청 많이 방문합니다. 은하 방문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사실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인터스텔라가 황당무계하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가능하게 만든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아까 볼 때는 정말 몇만 광년 떨어진데 어떻게 갈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가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것에 대한 것을 여러분한테 설명하는 게 이 강의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 강의를 설명하려면 여러분한테 무엇을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여러분 듣고 싶어요? 듣기 싫어요? 네? 듣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그런데 상대성 이론이 이게 퍽 듣기에는 굉장히 이렇게 좀 알고 싶고 재미있는 것 같지만 공부하라고 하면 다들 재미없어하고 졸고합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먼저 여러분한테 특수 상대성 이론이 우리한테 무엇을 알려줬냐면 시간과 공간을 제대로 알게 해줬습니다. 그게 오늘 제목 은밀한 관계입니다. 시간과 공간이요. 그래서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지금 4차원 시공간에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 전에는 상대성 이론이 나오기 전에는 우리가 3차원 공간에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시간은 공간과 상관없이 흐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4차원 시공간에 살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면 어쩌면 아까 나온 의문들이 저절로 해결될지도 모릅니다. 네, 그래서 먼저 4차원 공간까지 가지 않고 1차원 공간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어요. 1차원 공간이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노상 기차만 타고 다니면 그게 지금 1차원 세계에 살고 있어요. 한 선만을 따라서 삽니다. 그러면 이 1차원 공간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두 위치를 잇는 경로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구하고 헤어졌어도 뒤돌아가면 반드시 만납니다. 우리는 기약하지 않고 헤어지면 또 만날지 말지 기약 없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1차원 공간에 살고 있다면 그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언제든지 돌아서면 만나는데 이게 이제 1차원 공간인데 좀 더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1차원 공간에는 축을 딱 하나만 만들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벌써 여러분 많이 알 수 있어요. 2차원 공간은 어떻게 생겼겠습니까? 2차원 공간은 네, 축이 두 개가 있겠죠. 그래서 2차원 공간은 마치 이런 겁니다. 개미한테는 저 나뭇잎이 이 개미한테는 나뭇잎이 자기 우주인데 개미한테 저 나뭇잎이란 2차원 우주가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혹시 바람이 불어서 이게 툭 아랫잎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 순간이동을 한 겁니다. 지금 네, 평행 2차원 우주로 순간이동한 셈이 되는 게 이게 바로 2차원 공간이다. 또는 2차원 세상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공간의 특징을 이 2차원 공간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바로 뭐냐면 축을 두 개 그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이런 거예요. 네, 이 2차원 공간에서는 집에서 병원을 가는데 철수는 어떻게 가냐면 철수는 이렇게 갔어요. 차를 타고 동쪽으로 30km 가고 북쪽으로 40km 가니까
평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영희는 어떻게 갔다 오고 그러냐면 영희는 가는데 동쪽으로 40km 갔어요. 그리고 북쪽으로 30km 가니까 평원이 나왔어요. 이렇게 동쪽과 북쪽을 서로 다르게 방향을 이해해도 되는 것이 2차원 공간입니다. 이 두 사람은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철수의 경우에는 북쪽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북쪽을 뭘로? 북두칠성으로 북쪽을 생각했어요. 북두칠성이 북쪽이다. 근데 북두칠성이 북쪽하고 영희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영희는 북쪽을 뭘로 했냐면 나침반으로 했어요. 그 두 개가 일치합니까? 일치하지 않습니까? 일치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북쪽에 대한 이야기를 두 개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큰 혼란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북두칠성을 북쪽으로 했고 나침반을 북쪽으로 했다는 것만 확실히 알면 둘 사이를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연결시키는 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거 좀 굉장히 어려운 거지만 그렇게 연결시킬 수가 있는데 둘 중에서 두 경우에 모두 변하지 않는 건 뭐냐? 자기 집에서 병원까지의 거리입니다. 이것은 북쪽을 어느 쪽으로 정했건 그건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전문적으로 어떻게 다루는지 여기 지금 인문사역의 학생들이 와 있다고 하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전문적으로 분류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좌표계 회전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X축과 여기 점이 하나 딱 있는데 이 점을 X축 좌표하고 Y축 좌표가 여기 있다 이렇게 딱 하면 요거 좌표 쪽을 좀 돌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돌렸어요. 그러면 이때 그 좌표가 이렇게 바뀝니다. X'하고 Y'하고 바뀌어요. 그러면 이 둘 사이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것 같아도 내가 지금 설명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서로 연관 짓냐면, 이 X, 저기 세타라고 해요. 축 사이의 각을 세타라고 하면, 그러면 보세요. 저 밑에가 X니까 저 위에 점선으로 한 것도 X죠. 그리고 나서 X 프라임을 저 돌린 거, 파란색의 좌표를 까만색의 좌표로, 저 빨간색의 좌표네. 빨간색의 좌표를 표시하면 X 코사인 세타 더하기 Y 사인 세타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는데 이거 우리가 저 그래프만 보고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보면 여기가 뭡니까? 저 세타면 저 굉장히 어렵습니까? 저게 X하고 코사인 세타 하면 바로 저 길이가 됩니다. 저 길이. 저 맞나? 맞아요? X하고 코사인 맞죠? 저기가 수직이기 때문에 X 코사인 세타 하면 저 초록색 길이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예요. 여기. 요건 뭐냐면 여기는 쫙 보면 Y가 저 빨간색이 Y죠. Y 사인 세타 하면 두 번째 항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두 개 합한 게 뭐냐면 X 프라임이에요. 그래서 X 프라임은 X 코사인 세타 더하기 Y 사인 세타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Y 프라임도 마찬가지죠. 저기 Y 프라임이 있는데 Y 프라임이란 원점에서 여기까지의 거리입니다. 이것도 저 마이너스 사인 세타 더하기 Y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그래프에서 잘 볼 것 같으면 요 길이 여기서 또 요 길이 여기 바로 뭐냐면 요 길이가 Y 사인 세타입니다. Y 코사인 세타. Y 코사인 세타예요. 그리고 거기서 뭘 빼냐면 요만큼을 뺍니다. 요게 X 사인 세타예요. 사인 세타. 그걸 빼면 Y 프라임이 나오죠. 이렇게 좌표계 회전을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원점에서 저 점까지의 거리인 L은 어떤 좌표계에서나 똑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X 프라임, Y 프라임 이렇게 있다면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저 거리의 제곱이 X 프라임 제곱 더하기 Y 프라임 제곱인데 전 뭐하고 똑같았냐면 여기서 보면 피타고라스 정리입니다. X 프라임 제곱 더하기 Y 프라임 제곱. 이걸 어떻게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요 삼각형에서 보면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인데 저 위에 있는 사실 좀 복잡하지만 저 위에 있는 걸 제곱해서 더하면 저 아래에 있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좌표계 회전하는 이 식을 가지고 좌표 변환식이 저렇게 되는데 저게 저렇게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 조금 이제 외워놓아야지 돼요. 그래야지 그 다음이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곤란하네요. 저 어떻게 배울지 이제 걱정되지요. 네, 그래서 2차원 공간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좌표계 회전돼서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또 하나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스칼라와 벡터입니다. 우리 물리 시간에는 스칼라와 벡터 이런 걸 배우는데 왜 그러냐면 물리란 자연을 물리량으로 설명합니다. 근데 물리량은 숫자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 숫자로 표현하는 물리량을 벡터인지 스칼라인지 둘 중에 하나가 속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물리량이 벡터인지 스칼라인지 이걸 알아야지 되는데 고등학교 때는 이걸 어떻게 구분하냐면 스칼라는 크기를 갖는 거,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갖는 거 이렇게 배우는데 대학교 가면 여기 조금 발전합니다. 어떻게 배우냐면 자, 물리량은 자연상을 숫자로 대표하는 것이고 스칼라는 숫자 1개로 대표되는 거. 그 다음에 벡터는 3차원 공간에서 숫자 3개로 대표되는 거. 이렇게 조금 고상하게 배웁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스칼라와 벡터를 제대로 설명한 건 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칼라는 아까 말한 좌표의 회전을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거. 아까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좌표의 회전을 하더라도 변하지 않죠. 근데 이게 스칼라입니다. 근데 벡터는 어떠냐? 좌표의 회전을 하면 아까 저렇게 변했죠. 저렇게 x하고 y가. 다른 벡터도 저하고 똑같이 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F라는 벡터가 있다면 그것의 성분이 위치 벡터의 성분이 변하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변할 때 그것을 벡터라고 부릅니다. 이게 이제 전문가들이 스칼라와 벡터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3차원 공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4차원 시공간이 나오겠죠. 자, 3차원 공간은 이렇게 멋대로 움직일 수 있는 아까 1차원 공간은 선에서만 움직이고 2차원 공간은 면에서만 움직였다면 3차원 공간은 이제 부피에서 아무렇게나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인데 이 공간의 특징은 뭐냐? 축을 3개 그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축을 3개까지만 그릴 수 있고 더 많이는 그릴 수가 없어요. 절대로. 이건 뭐냐면 축 막 그리면 되지 않아? 그게 아닙니다. 축을 그리면 서로 다른 축은 서로 직각이 되게 그려야지 됩니다. 이렇게 직각이 되게 공간에 서로 직각이 되게 그릴 수 있는 축의 수는 3개밖에 없습니다. 3개밖에. 자, 그거 이해가 갑니까? 안 갑니까? 이해가 가죠. 이해가 가지만 우리 가연이의 표정이 이해가 가긴 하지만 그게 도대체 뭐가 중요해? 자, 그런 표정이에요. 나도 좀 걱정입니다.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요거만 알면 그 은밀한 관계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3차원 공간의 성질은 이런 겁니다. 여기다 이렇게 그렸어요. 3차원 공간을 그리면 아까 한 것처럼 원점에서부터 P점까지의 거리를 딱 구하는데 이 거리의 제곱이 어떻게 주어지냐면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좌표축을 막 회전시켜요. 좌표축을 회전시키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요 놈이 변하지 않고 같다. 아까 2차원에서 우리 안 거 확실하게 보이는 거가 3차원 공간에도 그대로 성립합니다. 이게 바로 3차원 공간의 성질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좌표의 회전에 대해서 불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공간에 대해서 옛날에 3000년 전에 유클리드라는 사람이 다 정리해 놨습니다. 봤더니 유클리드가 정리한 공간의 성질은 1차원 공간, 2차원 공간, 3차원 공간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 사실은 4차원 공간도 유클리드의 방법에 의해서 확장시키는 게 아주 쉬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차원 공간은 이런 겁니다. 거리의 제곱이 딱 하나뿐이 없어요. 좌표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2차원 공간은 어떻게 됐습니까? 2차원 공간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랬어요. 3차원 공간은 어떻게 했어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이랬죠. 그러면 4차원 공간, 우리 실제는 아니더라도 아까 축 못 그린다 그랬죠. 실제는 아니더라도 수학적으로 4차원 공간을 확장시킨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그렇지. 하나 더 맨 앞줄에 있으니까 열심히 들었어요.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더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4차원 공간을 그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건 무엇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상대성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4차원 시공간이라고 얘기했죠. 이렇게 그릴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무슨 말일까?
네, 아인슈타인은 시간도 공간과 똑같은 존재임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민코프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기하적으로 이해했습니다. 사실은 이 민코프스키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될 뻔했는데 일찍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민코프스키 공간이라고 하는 이름을 낳고 죽었습니다. 유클리드 공간처럼 민코프스키 공간. 자, 그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상대성 이론을 4차원 공간으로 해석하니까 상대성 이론이 저절로 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바로 이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한 거냐? 어렵지가 않아요. 네, 이렇게 3차원 공간인데 여기다가 하나 더 더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죠. 민코프스키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다 이렇게 더했습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있는 저 아이가 무슨 뜻이냐면 혹시 여기 저 아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렇게 뭐 생각나는 거 있어 없어? 저 아이. 허수입니다. 허수는 무슨 수입니까? 없는 수예요. 존재할 수가 없는 수입니다. 그래서 저기 하나 더하는데 저렇게 딱 어떻게 더했어요?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걸 딱 저기다 써놨습니다. 존재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존재할 수가 없는 건 저렇게 하면 딱 되겠죠. 근데 허수란 존재할 수 없다는 의미가 뭐냐면 도대체 뭐든지 제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은 걸 두 번 곱했는데 0보다 작은 게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그게 허수입니다. 허수란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게 허수예요. 그래서 저걸 제곱하면 뭐가 되냐? 마이너스 C제곱 T제곱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게 바로 은밀한 관계입니다. 저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은하 바깥에도 우주 어디나 우리 생전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그럴까? 한번 이 강의가 끝날 때쯤 진짜 같기도 해? 아니면 상대성 이론에 쏘은 것 같아? 뭐 한번 판단해 보세요. 네. 자, 여기서 용어를 조금 배워야지 됩니다. 용어 이제 4차원 시공간을 다루기 위해서. 그래서 뭐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3차원의 노상 쓴 거를 4차원으로 확장만 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확장하냐면 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점이 바로 뭐였습니까? 점 하나를 딱 찍으면 그 점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는 좌표를 정해야 됩니다. 좌표 몇 개로 정해집니까? 우리 조교님, 점은 좌표 몇 개로 정해져요? 그렇죠. 3개로 정해지죠. 그래서 유클리드 3차원 공간에서 좌표 3개로 대표되는 위치, 이걸 점이라고 하는데 4차원, 여기서도 이름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벤트라고 해요. 그래서 별게 아니에요. 저기 대응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코프스키 4차원 시공간에서 4개의 좌표로 정해지는 거, 이게 이제 사건입니다. 사건. 이렇게 사건을 쓰는 거예요. 이게 자꾸 사용하면 익숙해지는데 이거 처음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또 무슨 말도 있냐면 공간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공간이 공간입니다. 이 공간은 어떠냐면 여기서 막 변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X, Y, Z가 막 변합니다. 네, 이런 점들이 막 이동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간입니다. 유클리드 3차원 공간에서 세 좌표가 대표되는 영역, 이걸로 이 공간을 다 하는데, 그럼 여기다 하나 더한 거, 4번째 시간까지도 더한 걸 뭐라고 부르느냐?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세계라고 부릅니다. 그럴듯하죠. 월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민코프스키 4차원 공간에서 4개의 좌표가 대표되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로부터 뭐가 있냐면 물체가 움직이면 그 움직이는 선을 물체가 이동하는 궤도라고 하는데, 자, 그걸 갖다가 유클리드 3차원 공간에서 물체를 대표하는 점이 이렇게 이동하면 경로를 만듭니다. 그걸 궤도라고 하는데, 그러면 4차원 시공간에서 사건이 이동하면 만드는 경로를 뭐라고 그러느냐? 저기 있는 것처럼 뭐라고 그러냐면 세계선이다. 세계에서 만든 선이니까 월드라인이다. 세계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만 가지면 우리 이제 상대성 이론을 이해할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세계선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어요. 세계선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자신을 가지세요. 네, 어떤 세계선을 그리냐면 여기 이제 공간축이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4차원이면 축이 4개씩이나 되니까 그리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공간축 3개를 한꺼번에 그려놓겠어요. 한꺼번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저거 시간축이라고 하면 이게 시간축이면 시간축은 따로 그리겠어요. 여기다가 어떤 세계선을 그리냐면 공간의 위치 X에 정지해 있는 물체의 세계선. 그 자리에 지금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 요건 세계선을 어떻게 그리면 될 것 같습니까?
자, 가만히 있더라도 시간은 흘러가죠. 근데 위치는 바뀌면 안 되죠.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저기가 x예요. 그래서 시간축에 평행하게 그리면 저게 바로 제자리에 가만히 있는 물체의 세계선입니다.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거 전에 본 적 있어? 없어? 신기해. 신기하지 않아? 신기하니까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또 다른 것도 한번 연습해 보겠어요. 어떤 거 연습했냐면 원점에 있던 물체가 플러스 x축을 향해서 가는데 속도 v로 등속도 운동을 해요. 속도가 안 변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건 좀 어려운데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거냐면 x에서 요만큼 t가 지났어요. t가 지나면 요만큼 ct, 저기다 왜 항상 c를 붙이냐면 지금 시간도 공간하고 똑같은 것인데 전에는 시간은 초로 쟀고 공간은 미터로 쟀죠. 이게 같은 거니까 같은 단위로 재기 위해서 저기다 C를, 저기 환산인자입니다. C를 곱해주면 같은 단위로 잴 수가 있어요. 저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저게 바로 뭐가 되냐면 저걸 파이라고 하면 탄젠트 파이가 CT분의 X인데 저게 T분의 X가 바로 속도죠. 시간 T 동안에 X만큼 가면 그게 속도입니다. 그래서 저걸 C분의 V라고 하고 C분의 V를 간단히 베타로 표시합니다. 상대성 이론에서. 저게 그래서 등속도 운동하는 물체의 세계선입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 또 한번 해보겠어요. X축 위에 X1과 X2에 있던 질량이 같은 두 물체가 상대방을 향해서 동일한 속력으로 가다가 한 물체로 결합한 뒤에 정지해 있는 물체의 세계선. 굉장히 복잡하죠. 근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주 쉬워요. 네, 그렇죠. 어때요? 저거하고 속도가 저 반대 방향을 가리킨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이거 쭉 올라가면 정지해 있습니다. 네, 저게 서로 다가오다가 정지해 있는 세계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빛입니다. 빛이 가는 속도. 상대성 이론에서 빛의 속도가 제일 빠르다 뭐 이러죠. 네, 그 빛의 세계선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저거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자, 속도가 V가 C니까 탄젠트 파이가 1이어야 됩니다. 이건 45도예요. 그래서 여기가 45도고 이거보다 각도가 더 크면 광속보다 C보다 더 커야지 되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큰 그런 세계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막 이렇게까지 했는데 저 사람 따라가도 보니까 내가 지금 정신없이 세계선을 그리고 있는데 우리 목표가 뭐였습니까? 뭐였냐면 이런 데가 있는데 가장 가까운 별까지는 4.3 광년이고 음속의 100배인 우주선으로 가는데 4만 년이 걸리는데 우리 은하의 크기가 10만 광년이고 우주의 크기는 100억 광년보다 더 크다는데 인간은 과연 지구 바깥으로 나가서 하늘의 별들을 방문할 수 이게 질문이었죠. 지금까지 우리가 한 걸로 그 질문에 대답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 없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걸 대답하기 위해서는 이거 뭐였냐면 아인슈타인의 특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깨닫게 된 공간과 시간을 이해하면 우주 어디나 내 생전에 가볼 수 있다. 이게 특상대성 이론이 우리한테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그래 하는 걸 확신을 좀 해주게 하고 싶어서 뭔가 여러분한테 미안하지만 특상대성 이론을 소개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특상대성 이론 소개합니다. 근데 특상대성 이론 여러분만 할 때, 아인슈타인 여러분만 할 때, 23살 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복잡하겠어요? 간단하겠어요? 간단합니다, 사실은. 특상대성 이론이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자, 무엇부터 나왔냐면, 우리가 잘 아는 속도 덧셈 법칙에서 출발합니다. 여기 기차가 가고 있는데, 기차 위에서 어떤 사람이 막 뛰어가요. 자, 그랬을 때 이것의 속도를 얘기를 한다면, 자, 지면에 대한 기차의 속도, 이거 갖다가 지면을 A라고 그러고 기차를 B라고 그러겠어요. 저 V가 속도인데 오른쪽이 기준이고 왼쪽이 대상이에요. 그래서 A, 지면에 대한 기차의 속도, 저 KTX라고 하면 KTX가 지금 시속 300km로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지면에서 보니까 300km로 가요. 그 다음에 사람이 어떠냐? 사람이 기차 위에서 막 뛰어요. 그러면 기차에 대해서 사람은 C예요. 지금 시속 20km로 열심히 뛰어가요. 기차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면에서 내가 기차 바깥에서 저 사람을 보면 지면에 대한 사람의 속도는 얼마겠습니까? 지면에 대한 사람의 속도. 누구한테 물어볼까? 얼마일 것 같아?
그렇지요. 가인이도 알아서 몰랐어. 알았어. 300. 이거 누구나 합니다. 누구나. 네, 이게 우리의 상식입니다. 근데 이거를 물리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거창하게 뭐라고 그러냐면 속도 덧셈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유명한 거예요. 물리에 나오는 속도 덧셈 법칙. 엄청 유명합니다. 이거 어떻게 한 거냐면 VCA는 VCB 더하기 VBA인데 여기다 아무거나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이용하면 우리 상대 속도 엄청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인슈타인은 어떻게 하다가 상대성 이론에 도달했냐? 당시에 굉장히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 문제가 광속불변이라고 하는 것인데 광속불변이 이해될 수가 없었어요. 뭐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여기 기차가 있어요. 아까하고 똑같아요. 근데 사람이 뛰어가요. 이놈이 광속으로 뛰어갑니다. 광속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까? 아까와 똑같이 지면에 대한 기차의 속도는 시속 300km. 근데 기차에 대한 사람의 속도가 얼마예요? VCB가 광속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지면에서 보면 저 사람의 속도는 얼마야 되겠습니까? 시속 300km 더하기 c 그래야 되겠죠. 이게 속도 덧셈 법칙인데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실험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건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였어요. 이게 얼마냐면 이게 c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면 저 기차에서 c로 뛰고 있는데 기차는 가고 있는데 물론 기차가 정지해 있으면 지면에서 c죠. 근데 기차가 가고 있는데도 c다는 거예요. 그건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속도 덧셈 법칙이 저기서는 틀려요. 만족하지가 않아요. 이거 뭐예요? 뭐가 잘못됐어요? C자 안 썼는데 각게 붙였는데 왜 C가 나올까? 네, 저거 틀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틀렸다. 근데 저걸 어떻게 해결할까? 저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사실은 속도 덧셈 법칙이 갈릴레이 변환이라는 거에서 나왔어요. 이게 좀 어려운 건데 여러분 소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속도를 숫자로 얘기하려면 좌표계를 먼저 정해야지 돼. 좌표계. 그래야지 물체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가 숫자로 됩니다. 그래서 여기 비행기가 이렇게 있는데 비행기의 위치가 어디다라고 하려면 좌표를 이렇게 그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비행기가 X에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좌표계는 하나만 그릴 수 있냐면 마음대로 그릴 수가 있어요. 뭐 또 다른 거 그려요. 이렇게 B 또 그렸어요. 그러면 이놈은 여기 원점에 있으면 여기 X'에 있어 이래요. 근데 B라는 좌표계는 A라는 좌표계에 대해서 V라는 속도로 가고 있다. 그러면 자 여기서 그 차이가 얼마인지 알아요. 그러면 둘 사이 관계가 바로 나옵니다. X'은 X-VT. 그다음에 시간은 똑같으니까 T', T. 이게 바로 갈릴레이 변환인데 이 갈릴레이 변환을 어디다 써먹느냐? 아까 속도 덧셈 법칙 구하는데 써먹는 거예요. 어떻게 써먹느냐? 위식을 아래식으로 그냥 나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T분의 X가 바로 VCA입니다. A라는 기준계에서 잰 비행기의 속도. 그 다음에 T'분의 X'이 VCB고 V는 VBA니까 여기다 집어넣어요. 저기다 집어넣어. 그래가지고 이항을 하면 아까 그 속도 덧셈 법칙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아까 사람이 광속으로 뛰니까 저 속도 덧셈 법칙이 맞지가 않았죠. 아인슈타인이 찾아낸 게 바로 그겁니다. 저 속도 덧셈 법칙이 근사 법칙이었어요. 근사식이었어요. 진짜를 찾아내야 됐어요. 뭘 진짜로 만들어야 됐느냐? 갈릴레이 변환을 진짜로 만들어야 됐어요. 저거를. 그래서 찾아낸 게 바로 뭐냐면 로렌츠 변환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걸 아인슈타인 변환 그러지 않고 로렌츠 변환 그런 건 1905년에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 하면서 쫙 저걸 유도했는데 그거보다 1년 전에 로렌츠라는 사람이 상대성 이론하고 아무 관계도 없이 저 식을 만들어냈어요. 할 수 없이 이제 로렌츠 변환 이름이 붙었는데 그러면 두 식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까? 차이 안 납니다. 요거만 차이 나요. 요거 감마란. 요 감마는 뭐냐면 저런 거예요. 감마는. 아까 베타는 C분의 V죠. 저 감마라는 숫자는 V가 작으면 거의 1이에요. 근데 V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되냐? 1보다 큰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다음 거가 더 중요합니다. 저 갈릴레이 변화는 T'은 T인데 시간도 공간과 똑같은 방법으로 변환해야 된다는 게 두 번째 식입니다. 이렇게 로렌츠 변화를 알아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저거 가지고 이제 속도 덧셈 법칙을 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구해요? 아까 한 것처럼 위식을 아래식으로 나눠요. 그래가지고 아까 한 것처럼 이거 집어넣어요. 집어넣으면 이렇게 이게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이게 제대로 된 속도 덧셈 법칙인데 그럼 이거 굉장히 아까 우리가 알고 있던 속도 덧셈 법칙하고 굉장히 많이 틀리냐? 그렇지가 않아요. 조금 틀려요. 요거 틀려요. 요거만 없으면 아까하고 똑같아요. 요건 굉장히 작은 항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광속불변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어떻게 해결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집어넣어봐요. C하고 0.3C를 집어넣으면 쫙 계산했더니 C가 이렇게 탁 나옵니다. 그래서 기차에서 보나 지면에서 보나 똑같이 C다라고 하는 게 나와요. 이렇게 광속불변이 해결됩니다. 근데 이것은 광속에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항상 적용해야지 돼요. 예를 들어서 지구에서 양쪽으로 이렇게 우주선이 이렇게 나간다면 양쪽으로 해서 하나는 왼쪽으로 0.5c 다른 하나는 오른쪽으로 0.5c로 나간다면 종전의 속도 덧셈 법칙으로 계산하면 왼쪽 우주선에서 오른쪽 우주선을 보면 C로 갑니다. 근데 제대로 된 속도 덧셈 법칙으로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0.8c가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빠른 속력이 아니라 사실은 보통 속력에서도 다 그래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게 바로 뭐냐면 저 제대로 된 속도 덧셈 법칙을 이용하지 않으면 우리 뭐 할 때 저걸 이용하냐면 자동차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을 하는데 그 내비게이션 할 때 인공위성에서 막 신호 주고받을 때 저식을 이용하지 않으면 어떠냐? 내비게이션을 켰는데 처음 3분 동안은 길이 제대로 가요. 4분 지나면 길이 다른 데로 빠집니다. 네, 그렇게 중요한 시기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어때요? 옛날에는 저 효과가 너무 작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눈치를 챌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로렌츠 변환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 로렌츠 변환이 광속 불변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근데 이 로렌츠 변환이 아까 우리가 여러분 보고 내가 외우라고 한 좌표계 회전하고 똑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보도록 하겠어요. 좌표계 회전 복습하면 이런 거였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X' 이렇게 되고 Y' 이렇게 되고 너무 빨리빨리 지나가서 잘 안 보이는지 모르지만 저런 건 얼핏스름하게 기억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X 코사인 세타 더하기 Y 사인 세타.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사인 세타 더하기 Y 코사인 세타 이런 겁니다. 자, 근데 이게 로렌츠 변환이 요게 로렌츠 변환인데 자, 내가 좀 수작을 부리겠어요. 어떻게 수작을 부리냐면 이렇게 합니다. 여기다가 X4를 ICT를 X4라고 딱 쓰겠어요. ICT. 내가 그렇게 씁니다. 그냥. 또 하나 코사인 파이를 감마라고 놓겠어요. 그러니까 저기는 감마를 코사인 파이라고 놓는다고 얘기하는 게 더 맞죠. 그 다음에 I 감마 베타는 사인 파이라고 이렇게 놓겠어요. 마음대로 적혀 놔도 돼? 막 이렇게 물어봐도 좋을 텐데 사실은 코사인과 사인이 만족해야지 될 조건은 바로 뭐냐면 이겁니다. 코사인 제곱 파이 더하기 사인 제곱하면 1 되면 그게 사인 파이하고 코사인 파이를 제대로 정의한 거예요. 근데 감마하고 베타를 보면 자, 이게 바로 뭐냐면 1 마이너스 베타 제곱이 감마 제곱분의 1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딱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1이 딱 나와요. 그래서 저렇게 놔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쳐 쓸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저 맨 위에 있는 식을 X 감마, 그 다음에 마이너스 베타 CT를 I 감마 베타라고 하고 앞에다가 ICT 이렇게 뺐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냐면 X 코사인 파이 더하기 X4 사인 파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좌표계 회전해서 Y 사인 파이하고 똑같아지는 겁니다. 두 번째 식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식의 양변에 i를 곱하면 저렇게 되는데 저것도 어떻게 돼요? x4'은 마이너스 x 사인 파이 더하기 x4 코사인 파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좌표계 회전식하고 비슷해지는 거예요. 모양만 비슷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저 탄젠트 파이는 계산해 봤더니 어떻게 돼요? 사인 파이를 코사인 파이로 나누니까 탄젠트 파이가 나오는데 저 C분의 V가 바로 뭐냐면 아까 어땠어요? V라는 속도로 가는 놈의 세계선이 이루는 각이었죠. 네. 자, 그러면 이건 도대체 무슨 뜻일까? 네. 자, 저게 바로 아까 2차원의 좌표계 회전하고 똑같은 모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똑같은 모양이 아니에요. 진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표계 회전과 로렌츠 변환을 비교합니다. 자, 저 좌표계 회전은 뭐였습니까? X축하고 Y축을 Z축으로 회전시킨 거예요. Z축으로. 그 다음에 로렌츠 변환은 뭡니까? 저건데 이 로렌츠 변환은 A 기준계에 대해서 등속도 V로 움직이는 B 기준계 사이 관계예요. 네, 그래서 등속도 운동하는 기준계인데 저게 이 식으로만 가만히 보면 뭡니까? 회전시킨 거죠. 그래서 T축과 X축의 수직인 축에 대해서 좌표계를 회전시킨다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렌츠 변환이 사실은 특수상대성 이론의 전부 다입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에 나오는 모든 결과는 로렌츠 변환에서부터 나오는데 이 로렌츠 변환은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시간과 공간이 어떤 관계가 있다. 네, 우리가 맨 처음에 병원 갈 때 북쪽을 양쪽으로 하면 북쪽이 30km가 됐다가 40km가 됐다 그랬죠. 북쪽과 동쪽이 똑같은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시간과 공간이 이렇게 섞이는 것은 시간과 공간이 똑같은 성질을 갖고 있다. 그래서 좌표계를 회전시키면 시간이 공간으로 나타나고 공간이 시간으로 나타나고 마치 앞에서 동쪽이 북쪽으로 나타나고 북쪽이 동쪽으로 나타나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4차원 시공간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시간과 공간이 섞일 수가 있다. 똑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2차원에서는 시타만큼 회전하는 것이고 로렌츠 변화는 파이만큼 뭐와 뭐 사이에 시간축과 공간축이 저렇게 회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시간축과 공간축을 서로 등속도 운동하는 두 기준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어요. 네, 여기에 지금 A 기준계가 있는데 A 기준계의 공간축이 이렇게 있다고 하겠어요. 그러면 A 기준계의 시간축은 어떻게 그려야지 될까? A 기준계의 그 세계선으로 된 시간축은 어떻게 그려야지 될까?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A 기준계의 원점의 세계선이 바로 시간축이 되겠어요. 원점에서 또 가만히 놔두면 시간으로 쭉 올라가죠. 그래서 원점에 놓인 물체의 세계선, 이것이 바로 A 기준계의 시간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A 기준계의 시간축은 저렇게 CT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A 기준계에서 본 B 기준계는 어떻게 될까? A 기준계에서 본 B 기준계의 시간축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시간축이란 원점의 세계선이죠. 원점. 근데 B 기준계는 어떤 기준계입니까? A 기준계에 대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등속도로. 그럼 등속도로 움직이는 기준계의 원점의 세계선은 어떻게 생겼냐면 등속도로 움직이는 세계선은 어떻게 생겼어요? 네,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파이만큼 됐죠. 이게 B 기준계의 세계선입니다. 이게 바로 이렇게 시간축이 회전됐어요. 얼마만큼 회전됐습니까? 여기 파이만큼 회전됐는데 이 탄젠트 파이가 뭐하고 같아요? C분의 V하고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는 공간축을 정해야지 되겠어요. 공간축은 어떻게 정하냐면 자, 이렇게 되는데 공간축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빛의 세계선을 딱 그려야 되겠습니다. 빛의 세계선은 뭡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45도 되는 거였죠. 그러면 공간의 세계선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공간 세계는 이렇게 되는데 왜 이렇게 되냐면 B 기준계에서나 A 기준계에서나 아까 어땠어요? 광속이 항상 일정했죠. 이 광속이 지면에서 보나 기차에서 보나 광속은 항상 일정했습니다. 똑같았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 각도하고 요 각도가 같아야지 돼요. 그래서 여기가 x 프라임 요것도 파이면 요 두 각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B 기준계의 공간축을 A 기준계에서 보면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이렇게 그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공간 4차원 좌표계에서 사건, 어떤 한 사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자, 이게 시공간 4차원 기준계입니다. A 기준계예요. A 기준계 아까 얘기한 사건은 뭐였습니까? 이게 하나 딱 있는데 이놈의 시간좌표와 공간좌표가 딱 있으면 그게 사건이죠. 그러면 이놈의 시간좌표와 공간좌표는 얼마겠습니까? 먼저 공간좌표는 얼마겠습니까? P라는 사건이 있다면 이 P라는 사건의 공간좌표는 어떻게 정하냐면 이렇게 정해요. 여기 시간축에 평행하게 쭉 선을 그려가지고 여기서 딱 맞는 거, 이게 바로 사건의 공간좌표입니다. 그리고 시간좌표는 어떻게 해요? 이게 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중학교 때 한 거하고 지금 똑같은 거예요. 여기다 시간만 지금 대입한 거예요. 시간좌표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시간좌표는 공간축에 평행하게 쫙 그리면 되겠어요. 이렇게 쫙 그리면 여기가 바로 시간좌표입니다. 시간좌표.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 똑같은 거를 어디다 그러냐? 비기준계에다 그려보겠어요. 비기준계에다 그리면 어떻게 그려야 되겠어요? 네, 이거는 직각으로 안 돼 있어서 좀 애매하죠. 그런데 아까 어떻게 했습니까? 공간 좌표는 어땠어요? 어떤 조건을 했어요? 시간축의 평행 그랬죠. 네, 그것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공간 좌표는 시간축의 평행인 이런 점을 딱 해서 만나는 거, 이게 바로 공간 좌표가 되겠어요. 그럼 시간 좌표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네, 공간축의 평행하게 이렇게 쫙 그리면 되겠어요. 공간축의 평행인데 여기 이제 시간 좌표가 이렇게 되겠어요.
자, 이걸 가지고 우리 이제 우주여행을 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주선이 별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을 한번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상대성 이론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네, 자, 여기 지구입니다. 지구에서 본 기준계예요. 지구에 고정된 기준계에 자, 어디가 있냐면 우주선이 가고 있어요. 우주선이 빠른 속도로 가고 있어요. 저건 지구에서 본 우주선의 기준계입니다. 저 초록색. 그리고 별은 지금 어디가 있냐면 저기 거리가 X인 데가 있어요. 그래서 지구에서 보면 별은 그 위치에서 가만히 있죠. 지구에서 볼 때 별이 지금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세계선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바로 별의 세계선이 되겠어요. 그리고 저기 저 만난 점, 비기준계의 시간축과 만난 점은 바로 뭐냐면 우주선이 저 별에 도달한 데가 바로 저 사건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선이 별에 도착한 지구 시간은 언제냐면 저기서 도착했으니까 저 지구 시간은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저렇게 구하면 되겠죠. 여기 공간 쪽에 평행하게 저게 지금 지구에서 볼 때 우주선이 별에 도착한 시간입니다. 네. 그 다음에 우주선이 별에 도착한 우주선 시간은 우주선에서 본 시간이에요. 자, 우주선 시간은 어떻게 되냐면 저기 요거 T'이 되겠어요. 그래서 지구에서 이건 지구에서 본 겁니다. 지구에서 볼 때 우주선에 있는 시계를 딱 봤더니 우주선의 시계가 지금 T'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두 개를 비교해야지 되겠습니다. 저 두 개를 무엇 가지고 비교하느냐? 무엇 가지고 비교하냐면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거 가지고 비교합니다. 그게 바로 뭐였냐면 두 사건 사이의 거리는 안 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선이 별에 도착한 사건은 어떤 거냐면 A중계 좌표는 뭐가 돼요? A중계 좌표는 저기 도착했는데 공간 좌표는 X고 시간 좌표는 T죠. T입니다. 근데 비기준계의 좌표는 얼마입니까? 비기준계의 좌표는 공간 좌표가 0입니다. 저기 시간축에 있기 때문에 공간 좌표는 0이에요. 그래서 공간 좌표는 0이고 시간 좌표는 T'이에요. T'. 자, 그러면 자, 무엇과 무엇? 자, 여기 출발할 때 요 원점과 저기 사이의 거리 A중계에서 이 사건까지의 간격은 뭐가 되냐면 이렇게 됐어요. L제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X제곱하고 시간은 마이너스 C제곱 T제곱 그랬죠. 이거 우리가 앞에서 한 겁니다. 그냥 유클리드 공간이라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었는데 민컵스키 공간이니까 X제곱 빼기 C제곱 T제곱이었어요. 네. 생각납니까? 안 납니까? 진주는 조견이면 생각나겠지만 어디 여기 생각나 안 나? 생각나? 아, 가연이는 생각나? 아. 누구한테 물어볼까? 네. 자, 그런데 비기준계에서 사건까지 간격은 어떻게 되냐? 저 비기준계는 이렇게 어떻게 되겠어요? L제곱이 똑같은 L제곱이어야지 돼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X는 0 빼기 C제곱 T'제곱 이래야 되겠죠? 근데 이 두 개가 어때야 됩니까? 자, A중계에서의 간격과 B기준계에서의 간격이 어때야지 돼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거리가 좌표가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것이 바로 시공간의 4차원 시공간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두 개가 같다고 놓는 것입니다. 저 두 개가 같다고 놓으면 어떻게 돼요? 자, 그래가지고 뭘로 나눴냐면 T제곱으로 양변을 나눴어요. T제곱으로 양변을 나누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C제곱 T제곱으로 나눴네. C제곱 T제곱으로 나누니까 저 왼쪽에 있는 건 T분의 T'제곱이 됐고 그 다음에 저거는 1이 됐고 빼기 하면서 C제곱분의 1 T분의 X제곱 이렇게 됐죠. 근데 요게 바로 뭡니까? 요거에 해당한 거 요게 바로 V예요. 그래서 1-C제곱분의 V제곱 이렇게 됐습니다. 저 C분의 V가 바로 뭐예요? 베타죠. 그래서 1-베타제곱이 감마제곱분의 1입니다. 그래서 우리 뭘 아냐면 자 이렇게 됐어요. 봤더니 T'은 감마분의 T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 뭘 이용했어요? 저것만 딱 이용했습니다. 근데 감마가 바로 뭐였습니까? 감마가 로렌츠 인자인데 이건 어떤 숫자냐면 안 움직일 땐 1이고 움직이기만 하면 1보다 큰 겁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T'은 뭐예요? 우리가 본 우주선의 시간입니다. 별까지 갈 때까지 시간. 근데 T'이 어떻습니까? T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감마가 1보다 크니까 T'이 T보다 작습니다. 여기서 보면 T하고 T' 보면 T'이 더 긴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4차원 시공간의
시간과 공간 사이의 은밀한 관계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T'이 T보다 더 작습니다. 만약에 감마가 크다면 T'이 엄청 작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래서 우주선 시간으로는 T'을 만약에 감마만 크게 하면 그러면 훨씬 짧은 시간에 별에 도착할 수가 있는데 이걸 도대체 우리가 뭘 이용했냐면 이것만 이용했죠. 어려운 거 없습니다. 4차원 시간, 4차원 시공간에서 두 점의 간격은 어떤 기준계에서나 같다라고 하는 사실만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지구에서 본 시간보다 우주선에 본 시간이 훨씬 더 작게, 짧게 도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어때야 되겠습니까? 우주선에서 보면 거리도 좀 가까워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거리를 보도록 하는데 먼저 로렌츠 인자라고 하는 걸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렌츠 인자는 저렇게 생겼는데 저기서 베타는 C분의 V예요. C는 딱 정해졌어요. 초속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컨드. 자, 그러면 이때 V에 따라서 베타에 따라서 요 베타가 요게 바로 뭐냐면 음속입니다. 음속일 때는 그냥 로렌츠 인자가 거의 1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건 뭐냐? 광속의 절반이에요. 광속의 절반이면 로렌츠 인자가 1.15. 그래서 이게 점점 커지면 커지는데 어떻게 커지느냐? 자, 이 속도는 어떻습니까? 이제 여기서부터는 베타가 0.9987로, 0.9999, 0.99999 하나씩 더 늘어가는 거예요. 자, 이거는 전부 다 뭐예요? 다 광속입니다. 이거는 다 광속이에요. 근데 다 광속인데 얼마나 더 광속에 가깝냐에 따라서 로렌츠 인자는 어떻습니까? 엄청 많이 변합니다. 그건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이렇게 그리면 처음에는 감마가 거의 1이다가 광속에 가까이 가면 급격히 증가합니다.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 부분에서는 어때요? 이때 속도는 다 광속인데 조금 더 광속에 가까워질수록 감마 인자가 얼마든지 더 증가합니다. 근데 아까 그랬죠. 감마 인자가 훨씬 크면 그럼 어떻습니까? 우주선으로 가는 시간이 엄청 작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시간과 공간의 비밀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별까지의 거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별까지의 거리를 지구에서 별까지의 거리는 x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 이게 x입니다. 그러면 우주선에서 별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되냐? 우주선에서 별까지의 거리는 이게 바로 공간축이죠. 이게 바로 그래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x''이 우주선에서 본 별까지의 거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이제 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찾느냐? 이 x''이 있으면 비기준계 좌표는 이건 뭡니까? 아까 저거는 0t라면 이건 뭐예요? 이건 시간 좌표가 0입니다. 그래서 x'0 이렇게 되겠어요. 근데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A기준계에서는 어떻게 되냐? A기준계에서 좌표는 위치는 x고 시간은 뭐예요? t'입니다. t'. 그러니까 요놈 둘 사이는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로렌츠 변환에 의해서 연결이 돼요. 로렌츠 변환이 뭐였습니까? x'은 감마 x 마이너스 베타 ct였죠. 그 다음에 저기 ct'인데 저 t'이 0이니까 0은 감마 ct1 빼기 베타 x 이렇게 됩니다. 저게 0이니까 우리 뭘 아냐면 ct1은 베타 x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첫 번째 식에다 대입합니다. 여기다 딱 대입하면 뭐가 나오냐면 x''은 감마 이렇게 나오는데 x를 뽑아내면 저렇게 되는데 저게 바로 뭡니까? 1 마이너스 베타 제곱이 뭐라고 그랬어요? 감마 제곱분의 1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저것도 바로 뭐가 되냐면 이게 감마 제곱분의 1이니까 x''은 감마분의 x 이렇게 나왔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그래서 지구에서 별까지의 거리가 x라고 한다면 우주선이 로렌츠 인자가 감마인 그런 속도로 가면 우주선에서 본 별까지의 거리는 감마분의 1입니다. 그래서 x''이 x보다 훨씬 작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된 이유가 바로 뭐냐면 닮은 꼴입니다. 이 두 개가 닮은 꼴이에요. 어떻게 닮은 꼴이냐면 두 개가 파이예요. 그 다음에 직각 삼각형인데 이 꼭지가 같죠. 그러면 뭐가 성립합니까? t 나누기 t'은 x 나누기 x'. 이 두 개가 같아요. 닮은 꼴이니까. 근데 그놈이 바로 뭐예요? 여기서 보면 뭐예요? t'분의 t가 바로 코사인 파이. 그렇죠. t'분의 t가 바로 코사인 파이죠. 코사인 파이. 무엇을 우리가 코사인 파이로 놨습니까? 저 앞에서 감마를 코사인 파이로 놨죠.
여기서도 우리 바로 뭘 알 수가 있냐면 T'은 감마분의 T고 X'도 감마분의 X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 두 개가 전부 다 움직이는 우주선에서 본 시간 간격과 거리가 다 지구에서 본 것보다 더 작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구에서 볼 때 4만 광년 떨어진 별까지 내가 지금 여행을 하겠어요. 여행. 자, 그래서 지구에서 볼 때 저 X는 지구좌표계에서 거리입니다. LY는 광년이라는 단위예요. 4만 광년이에요. 자, 어떤 우주선으로 가냐면 감마가 4만인 우주선으로 가겠어요. 감마가 4만이면 감마는 1 베타 제곱하고 제곱권 분의 1이죠. 그걸 거꾸로 해서 속도를 구하면 얼마가 되냐? 감마가 4만이려면 속도가 얼마냐면 0.999999999가 9개하고 7C입니다. 그냥 C죠. C예요. 네, 그러면 그때 T는 걸리는 시간은 우리가 지구에서 본 시간입니다. 지구에서 본 시간은 4만 광년을 광속으로 나눴으니까 저 C는 광속이랑 마찬가지죠. 광속으로 나눴으니까 얼마 걸리냐? 4만 년 걸립니다. 4만 년 걸리는데 지구에서 볼 때는 4만 년 걸리는데, 네, 우주선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지구에서 걸린 시간을 감마로 나눠야 되지요. 1년이면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1년이면 간다.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 우주선을 쫙 해가지고 감마를 얼마짜리로 해요? 40만짜리로 하겠어요. 40만짜리. 그러면 우주선의 속도는 어떻게 되냐? 9가 2개 더 늘어납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C죠. C예요. 그래서 지구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똑같이 4만 년이에요. 똑같이. 근데 우주선에서 볼 때는 어때요? 0.1년, 한 달이면 갑니다. 그래서 감마가 400만으로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더 빨리 가겠죠. 근데 지구에서 볼 때는 어때요? 똑같이 4만 년 걸리죠. 네,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밀한 관계는 어디서부터 나온 거냐면 여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네, 여기서 우리 2차원에서 어떤 관계가 있냐면 공간이 어떤 비밀을 갖고 있었냐면 바로 북쪽을 다르게 하더라도 바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어느 쪽으로 보나 뭐는 바뀌지 않아요? 간격은, 거리는 바뀌지 않는데 이것과 똑같은 것이 4차원 시공간에서 바로 뭡니까? 네, 이 두 개가 서로 닮은 꼴이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은밀한 관계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마지막으로 이제 거의 다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먼 우주선까지 우리 생애 감마만 충분히 큰 우주선을 만들면 갈 수 있다는 게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네. 근데 그렇게 감마를 큰 걸 만드는 게 이제 문제는 되겠죠. 근데 인터스텔라에서는 다 만들었죠. 마지막으로 여기서 끝내면 또 여러분이 섭섭할 것 같아서 굉장히 유명한 문제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트윈 파라독스예요. 유명한 문제입니다. 뭐냐면 형제가 있어요. 형제가 한 사람은 지구에 남고 다른 사람은 우주여행을 떠났어요. 그러면 우주여행을 떠나면 어떤다고 그랬어요? 그 우주에 있는 시계는 느리게 간다 그랬죠. 자, 그럼 돌아오면 과연 누가 나이가 똑같을지, 우주여행 갔다 온 사람이 덜 늙었을지 아니면 지구에 있는 사람이 덜 늙었을지. 왜 이런 질문이 되냐면 상대성이론은 누가 보느냐는 관점이 중요한데 지구에서 보면 우주선이 갔다 왔지만 우주선에서 보면 지구가 갔다 오는 거예요. 관점. 그래서 우주선에서 보면 실제로 그래요. 우주선에서 지구의 시계를 보면 지구의 시계가 느리게 갑니다. 그래서 아까 한 것을 똑같은 것을 우주선에서 지구에 적용하면 지구의 시계가 엄청 느리게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문제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그려요. 네, 그래서 기준계 정했어요. 이 파란색이 뭐예요? 지구입니다. 그 다음에 초록색이 뭐예요? 우주선이에요. 우주선. 네, 우주선 다 이렇게 갔습니다. 여기 지금 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저기서 멈췄다가 다시 돌아오니까 속도가 이렇게 바뀌었죠.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네, 별은 20광년 좀 가까운데 20광년 떨어졌다고 하겠어요. 자, 여기에 20광년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감마는 20짜리로 가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 감마가 20짜리의 속도는 얼마냐면 0.9987입니다. 0.9987c도 이것도 거의 광속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지구에서는 얼마 걸리느냐? 그렇죠. 그러면 거리는 우주선에서 본 거리는 얼마냐면 1광년이 됩니다. 1광년. 그리고 T1 지구에서
지구에서 우주선이 가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저게 광속보다 조금 작으니까 얼마 걸리냐면 20.03년 걸려요. 그런데 우주선에서 볼 때는 어떠냐? 우주선을 볼 때는 그걸 감마로 나누니까 1년밖에 안 걸립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구에서 20년 지나가는 동안에 우주선에서는 1년밖에 지나가지 않았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별에 도착할 때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네, 지구에 있는 사람은 40년 지났는데 우주선에 있는 사람은 2년밖에 안 지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 문제는 뭐냐면 이겁니다. 우주선 기준계에서 관점에서 보면 그러면 우주선 기준계가 이렇게 초록색으로 되겠어요. 그 다음에 지구 기준계가 이렇게 되겠어요. 지구 기준계가. 이렇게 된 놈이 바로 뭡니까? 시간과 공간이 짧아지죠. 그래서 똑같이 계산합니다. 저건 이제 우주선에서 본 관점이에요. 똑같이 계산하면 아까하고 똑같이 해가지고 똑같이 되는데 어떻게 돼요? 이번에는 우주선의 시간이 20.03년 지나가고 그 다음에 지구의 시간은 어떻게 돼요? 1년밖에 안 지나갔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하는 게 유명한 트윈 파라독스입니다. 이 트윈 파라독스가 내가 여러분 만날 때, 내가 대학교 2학년일 때 막 우리는 학생들 간에 막 토론했어요. 결과를 모르니까. 오늘날은 어떠냐? 그래서 1960년대, 1970년대 실제로 제트기에 원자시계를 해가지고 돌렸어요. 진짜 시계가 어떤 놈이 느리게 하는지 보기 위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냥 여기서만 보면 굉장히 이해하기가 힘든 것인데 결과가 나왔어요. 바로 봤더니 무엇이었냐면 이런 겁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에서는 돌아와서 비교해 볼 수가 없어요. 왜? 등속도 운동하는 두 기준계입니다. 커브 틀면 그러면 등속도 운동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주선 타고 가면 특수상대성 이론만으로는 끝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만나서 누가 나이 더 먹었어?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냥 상대방이 지금 어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면 어떻게 되냐? 유턴하고 돌아오면 우주선 기준계는 가속운동을 하는데 우리는 지금 오늘은 특수상대성 이론만 다뤘지만 가속운동하는 것이 일반상대성 이론인데 일반상대성 이론에서도 시계가 느리게 갑니다. 근데 이것은 절대적인 효과예요. 절대적인. 아까 특수상대성 이론은 보는 상대방의 시계가 느리게 간다면 저쪽에서 내 거 보면 느리게 갑니다. 내가 저거 보면 느리게 가면 근데 일반상대성 이론은 둘 중에 하나만 느리게 갑니다. 그러면 우주선과 지구 시계 중에서 어떤 게 느리게 가느냐? 네, 이렇습니다. 우주선 입장에서는 자, 이게 우주선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지구가 유턴을 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유턴을 했는데 자, 그런데 두 개가 같지가 않습니다. 지구에서 보면 우주선이 유턴하고 우주선에서 보면 지구가 유턴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두 개가 같지가 않아요. 어떻게 같지가 않냐면 우주선이 유턴을 할 때는 우주선에서는 유턴하면 어때요? 갑자기 이제 힘을 받으니까 안전벨트를 매야 됩니다. 근데 우주선이 유턴한다고 지구에 있는 사람 안전벨트 매지 않죠. 저기서 우주선 유턴하고 있는데 지구에서 저기서 우주선 유턴하니까 나 지금 안전벨트 매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가속운동을 누구만 하냐면 우주선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선의 시계가 느리게 간다. 이게 바로 어디에서 나오는 화면이냐면 바로 이 소재를 가지고 영화를 만든 내가 대학교 때 재밌게 본 혹성 탈출이라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다 우주여행을 하고 왔어요. 왔더니 저기에 미국의 자유여신상이 저기 꾸며져 있고 원숭이가 막 지배하는 세상에 온 것이요. 네, 이게 바로 은밀한 시간과 공간의 은밀한 관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